자, 우리 교재 591페이지의 문제를 좀 객관식 문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1번 중개대상물의 현장 확인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중개대상물의 현장 확인은 확인 설명서의 작성의 기초가 된다. OX 5.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현장 확인이라는 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2.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잘못하여 의뢰인에게 뭐를 입혔을 때 피해를 입혔다면 손해를 입혔지요. 그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한다. 뭐 그런다 그랬고요. 3. 현장 확인은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공부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어디 가는 거예요? 현장에 가는 거고요. 4. 경우에 따라서 현장 확인 등에 소요된 경비를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실비거든요. 어떤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죠? 이전 의뢰인에게. 왜냐하면 권리관계 확인 비용이니까 이전 의뢰인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현장 확인은 반드시 개공이 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반드시 개공이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뭐 소공이 하든 뭐 중개보조원이 하든 상관없어요. 우리 보조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죠? 현장 안내 및 일반서, 뭐, 현장에 그렇게 안내하고 하는 거, 중개보조는 해도 됩니다. 2번 문제는, 문제에다가 별표를 하나만 잡을게요. 조사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 중 올바른 설명을 다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본 시험에서 참 좋아하는 타입의 유형의 문제입니다. 개수 세는 거라든가, 정답, 조합형 문제, 아주 좋아하는 타입의 문제인데, 기억,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대요. 지금 양 공부가 뭐에 있어서 서로 다르죠? 면적. 면적은 뭐예요? 표시. 표시. 표시는 뭘 기준으로? 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억번 맞나요? 네. 니은 토지 소유자의 인적사항에 관하여 인적사항이니까 소유자의 인적사항 표시라고 볼 수 있어요. 권리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권리관계라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토지대장과 등기사항 증명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뭘 기준? 등기부, 뭐 등기사항 증명서를 기준하는 게 맞죠. 디귿, 토지 소재가 뭐죠? 표시죠, 표시. 예,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대요. 그럼 뭘 기준으로 해야 돼요? 대장을 기준으로 해야죠. 표시니까. 니을 도시계획, 도시계획에다가 밑줄 한번 잡아주시고요. 도시계획은 토지에 관한 건물에 관한 토지에 관한 거죠. 도시계획, 토지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할 일이 아니고요. 뭘 열람할 거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를 열람할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은 그 도시에 대한 토지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말하는 거니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고 확인하는 게 맞고, 미음 법정지상권은 등기되는, 등기되지 않는 지상권이니까 옆에 있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할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기억번 하나만 맞네요. 예, 뒷장 한번 넘겨주시고 3번 문제 옳은 거. 자, 1번은 아까 우리 그 OX 문제에서 보셨던 지문인데 한번 다시 볼게요. 건물 임차인이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뭐가 있을 때? 독립성이 있을 때. 그게 좀 중요하죠. 독립성이 있어야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는 거예요. 독립성이 없으면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이제 부합물의 개념으로 보든 뭐 해야죠. 부동산의 경우 판결이나 상속에 의한 물권 변동은 이건 몇 조지요? 민법 조문으로 하면 187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현장 확인이 필요하나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의 원시 취득, 그러니까 신축도 뭐예요? 187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등기부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그러면 지금 세 가지를 언급했는데 판결, 상속, 건물의 신축 다 뭐예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3번 온천에 관한 권리. 온천. 가령 뭐 온천권이나 온천수 이용권 뭐 이런 것들이 관습법상 물권의 일종이며 달라 끊고요. 이걸 만약에 물권화 시켜서 인정을 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독점하잖아요. 뭘? 물을 독점하면 어떻게 살아?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이용했다는 뭐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인 거지, 기록이 있을 뿐인 거지, 권리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절대. 따라서 사유지인 호수에서 20년 이상 평원 공연하게 관계용 물을 받아. 관계용 물이라는 건 농사용 물을 받아. 이런 뜻입니다. 사용을 했대. 그렇다고 해서 뭐가 생겨? 안 생겨? 아무것도 생기지 않아요. 그냥 그런 현상이 있었을 뿐인 거지. 4.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은 측량이나 지적도의 대조 등의 방법으로 매매 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그러니까 경계죠,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므로 현장 확인이 필수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적도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 지적도를 확인하는 건 좋은데 첫 줄에 보면 이런 말 나와요. 측량이나 이런 말 나오죠. 이 말은 옳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개공한테도 측량의 의무가 없고 나아가서 매수인한테도 측량의 의무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도의 대조 같은 건 좋아. 뭐 도면을 한번 띄워보는 건 좋은데 측량을 해야 할 의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측량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이 그냥 의무를 이렇게 막 부담시켜서 너 측량해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측량은 누구만 하죠? 네, 지적 측량 수행자만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한테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 항목이 아니죠. 5.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토지로 등록이 됐대요. 일단 등록이 됐대요. 그러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여기서 지적은 면적을 아마 오타 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오타 친 게 아니라 이게 판결문 그대로 복사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대법원 판례에 보면 지적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적의 의미는 면적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지적이라는 개념을 주로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건 면적의 의미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지적 및 경계는 일흥, 그래서 일흥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일단 이런 뜻이에요. 일단은 그 등록으로 특정되나 그 등록으로 특정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왜? 등록됐으니까 보다는 좀 보다 정확한 답이 있는데 앞부분에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일필토지로 등록이 된 경우라고 했죠. 그 과정상에서 뭐를 하고 등록을 해줘요? 확인하는 걸 두저로 뭐라고 하지? 현장에 나가서 재보는 거. 측량 후에 등록을 하잖아.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나가서 그거를 재보고 나서 등록한 거 맞죠? 특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특정된 걸 가지고 소유권의 범위까지 확정된다 그래야 돼? 확정되지 않는다 그래야 돼? 확정된다고 해야지. 이거 가지고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지 않으면 뭘로 확정하겠어? 아무것도 확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범위대로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4번이요. 권리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건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의 일반적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한 것이므로 궁극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궁극의 목적은 하자 없는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함이 맞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자 없는 부동산을 중개 대상으로 해야 한다. OX, X. 하자 없는 부동산만 중개하라 그러면요, 할 게 없는 거지. 뭐 크고 작은 하자는 다 있기 마련이니까요. 2.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공신력이 인정되므로 공신력 없습니다. 따라서 개공은 등기사항 증명서의 기재 사항에 의하여 거래를 알선하면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죠. 그 외적인 것도 좀 조사할 필요가 있겠어요. 옆으로 화살표 하나 해주시고,
등기사항 증명서 말고 외적인 거 뭐를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뭐 등기부 말고도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예컨대 이런 거. 등기필 정보 소지 여부 이런 거 확인하는 거가 좀 필요하죠. 그죠? 예. 등기필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예? 뭐 소유자라는 뜻이 아니라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죠. 왜냐하면 등기필 정보는 왜 주는 거죠? 뭐 때문에 주는 거지? 등기를 했다라는 영수증을 주는 거니까 저걸 갖고 있으면 진정한 소유자일 확률이 높은 거지, 그지? 예. 뭐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충분하지 않아요. 3.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있는 부동산은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로 매각될 것이 예상되어 있으므로 강제 매각되는 거죠. 경매니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 OX, X. 경매 개시 결정됐다고 해서 사적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인가요? 네. 어떤 측면이 위험하냐면 경매에서 먼저 팔리고 누군가가 대금을 먼저 납부해버리면 그 사람이 소유권 취득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그거를 사고 싶으면 내가 먼저 등기를 치고 그리고 뭐 해야 되겠어요? 돈을 갚아서 경매를 취하나 취소시키는 뭐 이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4. 하자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권리 분석에 의하여 그 하자로 인한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명확히 하게 된다. 이게 정확히 맞았어요.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하는 가장 어떤 그 현실적인 이유는 경제적 부담을 드러내기, 오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등기부를 떼봤는데 가압류가 있는 거예요. 등기부에. 그럼 가압류에는 가압류 액수가 등기되나요? 네. 그럼 가압류 액수가 1억이 걸려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경제적 부담을 얼마를 해야 돼? 1억을 해야 되니까 그걸 명확히 하려고 떼어보는 거죠. 5.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이 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요거는 몇 조지요? 예, 186조에 해당이 되는 거죠. 등기사항 증명서의 기재사항만을 믿고 알선한 개공은 권리 분석을 충분히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187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권 변동이 꼭 등기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확인이라든가 소유자한테 어떤 뭐 물어본다든가 뭐 이런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뭐 가령 유치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존재되는지는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죠. 5번이요. 틀린 것 찾으래요. 1번. 지적 공부와 등기부상의 토지의 지목이 다르대. 뭐가 다르다고요? 지목. 지목은 뭡니까? 표시. 그럼 이건 지적 공부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맞아요? 네. 2번. 건물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 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 그렇습니다. 건물만 처분하는 거 됩니다. 반대로 법정 지상권만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 서로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꼭 어떤 부정성이 있는 거는 아닌 거죠. 그러나 누군가가 건물만 사거나 법정 지상권을 이렇게 양수받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론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만을 처분하는 거 가능하다. 3.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이 이랬어요. 그러면 토지는 자기 게 아니네. 예, 그러면 남의 토지를 빌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상에 건물을 지었고 그 지상 건물에 뭐를 하면 보존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OX? O. 옆으로 화살표하고 뭐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이거 배우셨나요? 예. 그래 아주 훌륭하시네요. 예. 아니 다들 붙겠어요. 예. 이 민법 621조에 이게. 예. 그러면 뭐를 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어떤 등기? 건물 보존 등기를 하면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이하게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지료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지료. 지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결정할 거예요? 응? 약정에 의해서. 근데 약정이 안 되면. 응?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다툼이 생기잖아요. 치료에 대한 다툼이 생기지 않겠어?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소송해야지. 솔직히 법원에서 정해주는 거지. 원칙은 어떻게? 약정. 안 되면 소송. 근데 뭐라고 했어요? 특약이 없는 한 치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건 틀렸지. 그렇죠? 예. 그 특약이 없어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법원에서 주지 말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주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4번은 잘못된 겁니다. 예, 이건 틀린 거예요. 5.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토지 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단락을 끊어 볼게요. 거기에서 그 중요한 개념 하나 발견하셔야 돼. 저당권이 먼저, 건물의 신축이 먼저. 저당권이 먼저. 그러면 뭐 없는 그 토지에 저당이 잡혔네. 예? 건물 없는 토지에. 그러면 나대지에 저당이 잡힌 거잖아요. 결론만 가면 돼. 중간 말은 볼 것도 없어. 법정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5번도 틀렸네? 예. 그래서 이게 정답을 2개로 했어요. 4번과 5번으로. 이 출제위원은 몇 번을 답으로 하고 싶었을까요? 5번을. 근데 왜 4번 같이 냈을까요? 이 문제를 누가 냈을 것 같아요? 누가 냈냐면 대학 교수가 낸 거죠. 대학 교수가. 근데 대학 교수가 왜 이걸 모르고 냈을까요? 모르고 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알고도 이렇게 냈을 것 같아요? 모르고 낸 거죠. 이런 실수가 뒤에도 또 나옵니다. 26회 때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만큼 치료 부분이 어려워요. 사실. 치료가 어렵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칙을 잘 잡으셔야 돼. 남의 땅을 쓰는 대가로 내는 게 뭐죠? 치료야, 치료. 근데 치료는 내는 게 맞아? 원칙적으로 내야지. 근데 낼 때 방법이 누구랑 누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줄 사람과 받을 사람이 약정으로 정하면 되지. 근데 약정이 없으면 그냥 소송으로 가는 거지 뭐. 법원에서 정해준다고. 그래서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지급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나오면 다 틀려요. 그만큼 어렵다 말이에요. 대학 교수들도 헷갈릴 정도로. 자, 6번. 뒤에 가시면 6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문제들이요. 수준이 그러니까 이게 뭐 가령 뭐 지금 5번 문제나 6번 문제 같은 경우 거의 그 민법에 가깝잖아요. 이런 문제들의 수준이 사법고시하고 비교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법고시 민법 문제하고 우리 여기 중개사 민법하고의 그 수준을 봤을 때 비슷하거나 이게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야. 이게. 그래서 사시 보는 애들도 이걸 잘 못 풀어요. 사시하는 애들도. 예.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합격하시면 나는 뭐 붙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예? 진짜 사시 붙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면 오히려 그거보다 더 힘든 공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보통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나이가 생각해보면 20대 애들이 하잖아, 주로. 많아봐야 30대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나이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공부를 하는 거죠. 또는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은 뭐만 해? 공부만 하잖아요. 다른 건 안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뭘 해요?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별의별 거, 그치? 예. 그러니까 이게 쉬운 공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일도 해가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문제도 되게 어렵고요. 15회 때요. 15회 때 우리 시험 다시 봤던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5회 때 어떤 거를 해봤냐면 이제 그 시험이 너무 어렵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우리만 이거를 보니까 어려운지 어쩐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한테 이제 일당을 주고 20명을 섭외를 했어요. 신림동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한테 해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40문제에 40분 안에 풀어야 될 시절이었어요. 15회 때는. 40문제를 몇 분? 40분. 그걸 40분을 시간을 주고 이게 무슨 문제라고 얘기를 안 하고 사법고시 20명한테 이걸 풀라고 한 거야. 일단 절반 정도의 그 사법고시 준비하는 애들이 40분 안에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시간도 일단 턱없이 부족하고 60점 넘은 애들이 7명밖에 안 나왔어요.
전체 20명 중에서.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얘기한 거야. 이게 공인중개사 민법 문제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들 뭐 기절하듯이. 이게 장난 아니구나. 뭐 이렇게. 장난 아니죠. 자, 6번 갑니다. 법정지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나대지의 저당이 설정된 후 거기까지만 읽어보면 돼요. 나대지의 저당이 설정됐다는 얘기는 토지에 아무런 부담이 없는 땅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떤 권리도 인정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돼? 아무런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저당이 잡혔다는 얘기는 저당권 자체에 대항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저당권의 대항력에 반하는 어떤 권리가 오면 안 되잖아. 따라서 저당권 행사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권리도 올 수가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 2번. 지상물 중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없는, 여기까지만 읽는 거예요, 이것도. 법정지상권은 지상에 뭐가 있을 때. 건물이나 임목이 있을 때 인정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없대. 건물이 없대. 그럼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수들은 뭐까지만 봐? 건물이 없다까지만 보죠. 근데 이제 하수들은 뭘 봐? 자전거 보관소하고 철봉에 꽂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된다고 했나? 안 된다고 했나? 철봉은 들어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한다고. 그럼 이제 고민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3번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까지 보면 몇 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황이에요. 366조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저당권이 실행됐죠. 그리고 토지 건물이 일치했었죠. 일치했다고 나오나요? 나와. 어디에 나와? 다른 소유자에게 속했대. 뭐 때문에? 경매 때문에, 저당권 실행 때문에. 그럼 원래는 갇혔다는 얘기잖아.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다 갖춰진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366조에 한 법정지상권이에요. 이 3번도 사실은 저당물 경매로까지만 보면 돼요. 크게 뭐 중요한 거 없고. 4번이 좀 어려운데,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에 재건축한 경우 이랬죠. 거기서 단락을 끊어보시고요.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발견하셔야 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게 중요해. 예, 그것만 판단하면 나머지는 아주 쉬운 거야. 응? 건물이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 없었다는 분이 있어가지고요. 예.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있었네. 예? 왜 있었어?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있었네. 예. 있어야 그게 멸실이 되고 철거가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까지만 보면 되는 거야. 있었네, 건물이. 그러면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충족한 거네. 인정되지 뭐. 예. 다만 재건축을 하게 되면 건물의 사이즈가 좀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예. 그래서 어떤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구건물 기준.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아무튼 인정은 됩니다. 5번. 법정지상권은 건물 소유에 부속되는 종속적인 권리로서 일단 단락을 끊고요. 여기까지 OX. X예요. 종속적인 관계 없습니다. 아까 독립적으로 거래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종속적이지 않아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어느 하나만을 처분하는 것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자, 7번이요. 개공이 묘지로 사용할 토지를 구입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 1. 장사법에는 분묘 한 기당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네. 이 판례는 평장 또는 암장인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나요? 네. 3.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수호 봉제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고 보고 있나요? 예. 뭘 아니기는 공지까지 포함하지. 아까 계속 공지 얘기했었는데
예. 그죠? 예. 4차원에 계시는 것 같아요. 자, 4번.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지속된다고 봅니까? 예. 누가? 권리자가, 종손이. 예. 5. 판례는 남의 토지에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봅니까? 아니에요. 무상지료를 인정하고 있으니까 지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자, 8번 한번 가볼게요. 이 8번 문제가 15회 때 나왔던 문제네요. 15회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 다시 봤을 정도로 어려웠던 해의 문제입니다. 틀린 것 짝죠. 우리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어려운지 한번 볼게요. 기억번에 공설묘지와 가정묘지, 종중, 문중묘지 여기까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 개인묘지가 아니라는 공통점.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가 개인묘지 아닌 거를 공동묘지라 그래. 공동묘지라는 거예요. 공동묘지. 근데 왜 우리는 괜히 공동묘지 하면 좀 막 으스스하잖아요. 네. 근데 공동묘지예요. 이게 개인묘지가 아니니까. 그러면 공동묘지 안에 분묘 한기 및 당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 전체 사이즈가 얼마를 넘어가면 안 돼? 10. 합장하더라도 15제곱미터를 넘어가면 안 돼요. 맞나요? 예, 기억은 맞았습니다. 님, 경매의 경우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하여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자, 요건 이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유치권 얘기잖아요. 근데 이 유치권이 경매에서 뭐 되는 게 원칙이죠? 인수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인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떠안는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두 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채무를, 그죠? 우리가 부담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채무를 왜 부담해, 우리가? 채무자가 아닌데. 그지? 채무를 부담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인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뭐 한다고요? 달고 간다고? 뭘 달고 가? 채무를 부담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왜냐면 우리가 채무를 부담한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낙찰받은 사람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채무를 부담하진 않아요. 예. 채무를 부담하면 채무를 부담하려면 어떤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약정을 한 적이 없잖아. 근데 뭐를 인수한다는 얘기냐면 책임을 진다는 뜻이에요. 책임을 부담한다 이 뜻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민법 시간에 채무와 책임은 다르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그러면 지금 들어보면 돼요. 자, 뭐하고 뭐는 달라? 채무와 책임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아들이 사업을 하려고 해. 아들이 뭐 한다고? 사업. 누구 돈으로? 아버지 돈으로. 네. 자, 그러면 아버지가 돈 있어 없어? 없어. 아버지가 돈 없어. 늘 아버지는 돈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뭐가 있어? 집이 있어. 네. 그래서 아들이 뭐래? 아버지 집 담보로 돈 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이제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갑니다. 그럼 돈은 누가 빌려? 아니, 아들이 빌려. 돈은 아들이 빌리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보증을 서줘. 그럼 자, 채무자는 누구고? 아들이고,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버지야. 아버지를 채무자라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지는 거지. 물상 보증이 되는 거지. 채무는 없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채무 없는 책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갚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유치권을 인수했으면 돈은 갚아? 예, 갚아야 돼. 왜?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근데 그게 뭐는 없어? 채무는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책임 없는 채무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그러면 이런 얘기가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거야. 유치권자는 낙찰받은 사람한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채무자가 아니니까. 예,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채권을 변제해야 목적물을 인도받을 수 있어? 예. 왜 그래요?
책임이 있어.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그걸 갚아줄 책임이 있단 말이야. 채무는 없지만 조심해야 돼. 그 표현 자체를. 채무가 있다 그러면 X고 변제 확인해야 돼요. 디귿. 그러니까 니은번은 그러면 맞은 건가요? 네. 디귿번 판례에 의하면 건물의 소유로 인하여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락인은,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경락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매각 조건에서, 그러니까 특약 같은 거지요. 경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약이 없는 한 건물의 경락 취득과 함께 내가 건물을 낙찰받았잖아요. 법정 지상권 당연히 취득한대. 그래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건물만 경매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입찰하겠어. 예, 그래서 판례가 그래요. 판례가 이렇게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경매할 때는 뭐까지 같이 경매하는 걸로, 예, 법정 지상권까지 같이 경매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디귿번 맞아요? 네. 디귿번 무허가 건물 대장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요게 이제 좀 많이 어려웠던 건데, 여러분 무허가 건물 대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으면 좀 이상한 건데 그런 말은 못 들어본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대장을 들어봤지 우리가? 건축물 대장 이런 거 들어봤지, 그죠? 그래서 무허가 건물 대장이라는 게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 관내에 있으면 담당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어디다가 이렇게 기재하고 다녀. 그 무허가 건물 대장에.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돼 있냐면 수첩같이 생겨 있어. 그래서 여기 무허가 건물 하나 생겼네. 그러면 기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이 대장은 청사 밖으로 반출되네? 예, 왜냐면 가지고 다닌다니까? 퇴근할 때 집에 가지고 가서 정리 이렇게 깔끔하게 해도 돼? 예, 예. 그럼 이거는 공적 장부가 아니다. 공적 장부가 아니라는 거야. 예. 이해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배우는 공적 장부는 이런 게 공적 장부예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이나 뭐 등기부나 이런 게 공적 장부인 거지, 이런 건 공적 장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공적 정보가 아닌 뭐 그냥 명목이 대장에 건물주로 등재가 됐대. 소유권을 취득해요? 절대 안 돼. 그것이 만약에 합법적인 건축물 대장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진 않아요. 소유권은 언제 취득해? 등기해야지. 등기가 된 게 아니잖아 이게. 여기에 등재가 됐다고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않고 권리자로 간주되지 않아요. 옆으로 화살표하고 추정됩니까? 그러면 추정력도 없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건 찍힌 거야. 누구한테? 공무원한테. 찍힌 거지 그 외적인 어떤 의미도 존재하지 않는다. 니을번 틀렸죠? 자, 미음. 전통 사찰의 주지가 사찰에 부속하는 부동산의 대여, 양도 등을 할 때 소속 대표 단체 대표자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전통사찰 보전법이라는 법에 의하면 전통사찰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대여할 때는 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양도할 때는 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예전에 한번 다 배우셨던 거예요. 대여할 때 대여할 때는 시도지사 허가, 대여할 때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양도할 때는 문화자 들어가. 누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돼. 그게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자, 다시. 대여할 때는 누구의 허가? 시도지사. 양도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그게 대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만 받으면 된다고 그랬어? 대표자의 승인만 받으면 안 돼요. 그거는 갖고는 안 되고 관청의 허가사항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스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조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옛날에 신도 중에서도 어떤 신도가? 돈 많은 신도 말고 왕이, 우리 옛날에 다 불교 국가였잖아. 우리가 왕이 엄청난 양의 부동산을 이렇게 시주하죠. 이렇게. 왜 왕들이 사찰의 부동산을 시주해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왕자 생산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왕자 생산을 위해서 막 엄청난 토지를 주잖아요. 근데 진짜 왕자가 태어난 거야. 그러면 따블을 또 줘. 이렇게. 근데 그건 왜 줘? 이제 왕자가 태어났으면. 그 왕자가 무병장수하라고 이렇게 이제 또 땅을 주는 거야. 근데 옛날에 왕자들이 일찍 죽는 경우 많잖아요. 죽으면 어떻게? 빼서 땅을.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땅을 다시 회수했다는 기록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성한 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막 왕자 태어나라고 매일 뭐 해, 이제. 뭐 불공 드리고 또 무병장수하라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자꾸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조성 자체가 왕이 준 거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누가 준 토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예, 그래서 이게 무상으로 증여한 토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그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답을 이제 내봐야 되는데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옳은 거 아니고 틀린 거. 예. 그럼 뭐하고요? 미을하고 미음이네. 난이도가 어떤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풀 때 아주 못 풀만한 문제인가요? 그렇진 않죠. 근데 당시로서는 당시 수험생들은 손도 못 대게 어려운 문제였었습니다. 자, 9번이요. 의뢰인에게 종교대 상물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문제인데 기억.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대장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나씩 볼게요. 뒤에가 대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소재지 확인할 수 있어? 예, 소재지 동그라미. 지목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형 확인? 안 돼요. X. 경계 확인? 안 돼요. 이런 거 전체 X. 니은.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고요. 디귿.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지적도상의 경계는 선으로 표시된다 그랬죠? 실제 경계는? 자, 밑줄 치세요. 실제 경계에다가 밑줄 치시고 실제 경계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경계의 정의가 뭐라 그랬지? 선. 지적도상에 등록된 선이 있다 그랬죠? 예. 실제 경계라는 건 뭐를 말할까요? 담 아니에요. 뚝 아니에요. 계곡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실제 경계는 뭘 말할까요? 뭐 그런 의미야. 그러면 여기서 실제 경계는 지상 경계를 말하는 건데 지상에 있는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상의 경계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안 보이는데 존재해? 예. 존재한다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관념적 존재라 그래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이 지금 책상이 몇 인용 책상에 앉아 있는 거예요? 2인용이에요? 네. 근데 만약에 1인용 책상이라고 쳐요. 그럼 옆에 사람하고 경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경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붙어 있는 책상이라고 해도 이렇게 선을 안 그어도 경계가 있어? 있죠. 어디에 있어? 관념적으로 존재하지. 그래서 여기 정도는 넘어가면 안 돼 이런 존재가 존재하잖아요. 그 관념적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치는 거야 이제. 담도 치고 또 울타리도 같은 말이잖아. 담이나 울타리나 뚝도 만들고 논두렁 밭두렁 이런 두렁도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관념적 존재는 지상에 존재하기는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그러면 지상의 경계를 도면상의 경계를 지상에다가 표시하는 작업도 필요해? 예, 그걸 뭐라 그래? 측량 중에서 무슨 측량이라고 하죠? 그거를 경계 복원 측량이라고 그래. 그래서 경계 복원 측량은 측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왜? 도면에 있는 거를 지상에다가 표시해 주는 거야. 유일하게. 나머지 측량은 전부 지상에서 측량해서 지상에서 재서 도면으로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도면에 있는 거를 땅바닥에다가 표시해 주는 측량을 경계 복원 측량이라 그래. 그럼 경계 복원 측량을 어떻게 해? 도면을 보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땅바닥에 가서 뭐해? 말뚝을 박아주기도 하고 또 못을 박기도 하고
못을 받기도 해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면 먹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튕겨서 먹줄을 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놓으면 거기다가 이제 뭘 이렇게 싸. 담장을 이렇게 딱 싸는 거야. 이때 담장을 쌀 때는 어떻게 싸? 한쪽에 밀려서 아니면 정중앙에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개념들이 이 관념적 존재예요. 그런데 실제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겠어요? 당연히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해야 돼. 왜? 지적도상의 경계가 원래 뭐에서 들어간 거야? 측량에서 들어간 거니까. 예.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냐면 실제 경계를 기준하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라는 게 뭐예요? 경계가 아니면 측량이 잘못된 경우. 그 측량이 잘못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지. 그렇다면 실제 경계를 우선하지만 일단은 측량을 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면 그걸로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공신력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공신력이 있는 거야. 이거는 국가가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도상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리을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등기부상의 면적과 대장상의 면적이 서로 다르대. 뭐가 다르다고요? 면적이 다른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표시. 예, 그럼 뭐를 기준으로 해야 돼? 대장. 자, 그럼 옳은 거는 뭐하고 뭐가 옳은 거예요? 니은하고 리을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옳은 표현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다시 우리 프린트 4-3페이지로 한번 와볼게요. (3번) 제목의 중간 농지 취득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지의 정의는 주목이 뭐인 토지를 농지라 그래요? 전답 과수원인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옆으로 화살표 하나 해주실게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현상은 불문합니까? 현상은 불문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현상은 불문한다는 게 농사를 짓든 안 짓든 지목이 뭐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야. 네, 그런 뜻이고, 자, 두 번째 농지를 또 뭐라고 정의하냐면 지목을 불문하고, 이번에는 또 뭐를 불문한다네?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현상이 농작물의 경작이나 여러 해 사는 식물,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몇 년 이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 3년 이상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다 농지로 봅니다. 그럼 이 두 번째 거는 맨 앞에 뭐를 또 안 따진다네? 지목을 또 안 따진다네. 지목을 안 따진다. 네, 그러면 농지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지목이 뭐일 때? 전답 과수원일 때, 그리고 몇 년 이상 경작지로 용중했으면 3년 이상 경작지로 용중했으면 농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라는 게 필요하죠. 이거 어디 가서 받을 거냐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어디 가서 받을 거예요? 시, 구, 읍, 면에 가서 받을 겁니다. 그렇죠? 네. 신청일로부터 며칠 아니면 며칠 안에 받을 거예요? 2일 아니면 4일 안에 받을 거예요. 2일은 언제? 4일은 언제? 2일은 농업경영계획서가 안 들어갈 때고 4일은 들어갈 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농업인이 밑에 이제 농업인으로 바뀌는 경우를 뭐라고 그러죠? 농사 안 짓다가 오늘부터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바꾸는 걸 뭐라 그래? 신규 영농이라고 하죠. 신규 영농. 신규 영농은 얼마 이상 해야 되냐면 원칙 1000제곱미터 이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큰 농지를 사서 제대로 농사 져 이런 뜻이고, 특수작물 재배용 같은 경우는 얼마? 330제곱미터 이상은 필요합니다. 거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비농업인 신분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가 아주 중요한데 뭐가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주시고, 주말 체험 영농은 농업인으로서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냥 비농업인으로 농지를 뭐 하겠다? 체험하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얼마까지 체험 가능하냐면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이게 1인당이에요? 아니면 세대당이에요? 세대당입니다. 한 세대당이에요. 1인당 아니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밑에 박스를 좀 내려오시면 신규 영농의 경우에 농업경영계획서 필요할까요? 네. 그걸 써내야 옆에 있는 뭐를 받을 수 있어요? 농취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 다 O 적어주시면 돼요. 둘 다 필요하고. 자, 주말 체험 영농은 농사 짓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뭐 하겠다는 거지? 체험. 따라서 뭐는 필요 없고. 농업경영계획서 안 들어갑니다. X. 다만 뭐는 있어야 돼? 농취증은 있어야 돼. 농지를 소유하는 거니까. 예. 그래서 XO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농지전용협의라는 말이 나오면 농지법 시간에 농지전용협의 이런 말 나오면 농지 아닌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왜? 농지 아닌 쪽으로 쓰기로 뭐 했대? 확정된 거예요. 확정. 그래서 비농지화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도 필요 없고 뭐도 필요 없고 경영계획서도 필요 없고 농취증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농지 전용 허가와 전용 신고는 농지를 다른 쪽으로 쓰는 것을 관청에서 허가 내지 신고를 수리해 준 건데 이것 자체가 아직 비농지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전용 허가랑 전용 신고를 받았다는 뜻은 또 농사를 짓겠다는 의미는 아니니까 뭐는 필요 없고요.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 없으나 농지로서 아직은 존재하니까 뭐는 필요하고 농취증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XO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밑에 문제 농취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가 매매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OX, O. 그 문제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취증 없이도 농지 매매 가능한가요? 그럼요. 가능해. 그러나 농취증이 없으면 뭐를 취득을 못해? 소유권 취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요건에는 들어가지만 원인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닌 거예요. 여기 좀 시험에 여러 과목에서 잘 나옵니다. 민법에서도 잘 나오고. 두 번째, 농지증명은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청일로부터 2일 안에 처리가 된대. X. 2일 안에 처리가 되는 것도 있지만 4일 안에 처리가 되는 것도 있죠. 밑에 농지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면제된다. OX, X. 뭐랑 뭐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제도예요. 농지증과 부동산 거래 신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서 상호 의제나 면제될 일이 없다. 자, 이제 마지막 장 4페이지 가시면 농지 임대차 제도가 있는데 농지 임대차 제도는 원칙 허용, 예외 허용. 예외 허용, 예외적 허용이지 원칙적 허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라는 게 작용해서 뭐 할 사람만 소유하고 뭐 할 사람만 경작하고 하는 게 맞아요. 농사 짓는 사람, 이게 이제 생산지니까 놀리는 것 자체도 좀 안 좋고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예외적 허용되어지는 사유들이 되게 많은데 좀 중요한 것들만 좀 모아본 겁니다. 일단 1번에 보면 몇 세 이상이면서 몇 년, 그러니까 5년이 넘는 사람들, 60세 이상이면서 5년이 넘는 그런 사람들은 임대차 가능하고요.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상속농지 임대차 가능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원해서 받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뭐 팔기도 그렇고 해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세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번은 몇 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할 경우에 8년이죠. 8년. 그럼 8년 동안 농사를 졌다는 얘기는 좀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요즘 같은 때는 훌륭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죠. 아무도 농사를 지려고 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요. 4. 최상단부에서부터 최하단부까지 평균 경사일이 몇 퍼센트 이상인 농지요? 15%인데요. 이 15% 정도 경사가 있다는 뜻은 농사를 짓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고 그 영농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데다가 맡겨서 농사를 짓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인 것밖에 없죠. 5번의 질병, 징집, 취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몇 월 이상 치료가 필요,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든지 또는 교도소나 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
또는 몇 월 이상 국외 여행을 할 때 3월 이상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가능합니다. 시험에는 5번이 가장 자주 나왔었던 항목이에요. 5번에다 우리 따로 별표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방식에 보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임대차라는 계약 자체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해요? 임대인한테 유리하고 임차인한테 불리한 계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이제 좀 편향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면 계약을 이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서면 계약서는 어느 장관이 만들어서 권장할 건데, 어느 장관이 그걸 만들어서 권장할 거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자리에 어떤 장관 들어가는 거 조심, 국장 들어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농지임대차에서 대항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여기에 가서 확인일자를 받으면 되거든요. 여기가 어디죠? 시구읍면, 시구읍면에 가서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요. 그러니까 그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옆으로 화살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요거 적어주시면 돼. 대항력이 생긴다. 임대차에 대항력이 생긴다. 질문, 대항력이 생기는 게 임차인한테 좋은 일인가요? 뭐가 좋은 일이죠?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으면 돈하고는 상관없는데 뭐가 좋은 일이냐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 그게 대항력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씨를 다 뿌려놨는데 농지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나가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거? 그러니까 나갈 수 없잖아요. 그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농지임대차 기간의 최단 기간은 몇 년으로 하고 있냐면요. 3년입니다. 3년 이상으로 해야 되고, 3년보다 만약에 짧게 정하면 그건 몇 년으로 다 돼요. 3년으로 당연히 됩니다. 다 3년이에요. 다 3년. 묵시적 갱신은 법정 갱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기간이 끝나기 몇 월 전까지 어떤 통지하지 않았을 때 3개월 전까지, 이건 3개월입니다. 3개월 전까지 뭐 거절의 통지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자, 밑에 문제 가보겠습니다. 농지 임차인이 시구 읍면장의 확인일자와 해당 농지를 인도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 OX, X. 여기다 우리 별표 한번 해주시고, 왜 X?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대항력이 생기는 것 뿐이에요.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은 다른가요? 다르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밑에 만 55세인자가 60세 안 됐네요. 10년의 농사를 졌답니다. 그럼 원래 60세 이상이면서 5년 농사를 지면 임대차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근데 지금 55세이면서 10년의 농사를 졌다네. 그럼 임대차 할 수 있어요. 몇 년 했으니까. 8년 정도 했으면 이제 뭐하고 상관없이 나이 불문하고 가능한 거죠. 5번에 기타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용제한은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사용수익권을 제한하는 것들이 이용제한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 용도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거래규제는 소유권이 가지고 있는 처분권을 제한하는 건데, 대표적으로는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양쪽 거를 섞어놓고 다음 중 이용제한 아닌 거 뭐냐, 다음 중 거래규제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밑에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오른쪽 그림을 좀 잠깐 보면 학교 부지가 이렇게 네모 형태로 되어 있죠, 그죠? 그 학교 부지가 있는데 출입문, 즉 정문으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까지요? 50m까지를 절대라고 하고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몇 미터까지를 200m까지를 상대 보호구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왼쪽 박스에 들어오시면 두 번째 점에 절대 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 해도 좋고 정문 해도 좋고요. 직선거리 몇 미터? 50m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절대나 상대 보호구역은 겹치나요? 겹치겠죠. 겹치는 지역은 절대로 절대로 보는 거죠. 다시 왼쪽 박스의 세 번째 점. 상대 보호구역은 학교 뭐로부터요?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몇 미터까지를 200m까지를 얘기하고 이 중에서 겹치는 절대보호구역은 빼고 따지는 겁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할게요.